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하시죠. 배드 굿이라는 심리가 확산하면서 이 미국의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올 때마다 주가가 반등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연출되고 있죠. 연준이 금리 인하로 돌아서면 다시 증시에 좀 불이 붙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장밋빛 미래가 오기 전에 이 금융과 실물 경제 충격이 먼저 찾아온다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은 신중해야 할 지금 시장 이 세 분의 주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꽤 호재가 될 법한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증시 상승폭을 완전히 반납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대표님. 네, 맞습니다. 일단 전일까지 이제 시장에 대한 악재로 여겨졌던 것이 이제 금리와 이제 환율 그리고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네.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어느 정도는 좀 완화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오늘 국내 증시는 장 초반 좋은 모습을 나타냈었지만 일단은 이제 반도체 쪽에서 차익 매물이 오후장들에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2차전지 관련된 부분에서도 일부 차익 매물이 좀 나타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더 그런 상승폭을 다 반납하는 그런 양상들이 좀 드러났습니다. 일단 이제 유가라든지 또는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여전히 이제 추세적으로는 상향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이제 기술적 반등 정도에 대한 수준에서 미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여전히 좀 더 작용하는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위축되는 그런 양상들이 시장의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는데 말이죠. 우리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들 많이 빠져나간 것 같더라고요. 사실 아침에 장 시작하면서부터 좀 찝찝했던 게 우리가 지금 그 주간 옵션이 오늘 만기잖아요. 또 매주 목요일만 되면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또 부담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었고 아침에 일단은 갭으로 출발했다가 밀리는 거 보고 좀 찝찝했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오후 2시 넘어서 갑자기 전체적으로 급락을 하는 모양새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또 주가가 그 급락을 하니까 또 그 시점에서 더불어 가지고 또 갑자기 환이 갑자기 또 튀어버리는 어떤 그런 그림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 약간의 좀 루머 같은 것도 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막판에 급락을 했었는데 어찌됐든 마무리된 국면에서 보니까 그때 급락한 시점에서 오히려 외국인하고 기관은 매수하고 개인들이 좀 팔았다는 결론이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아쉽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우리만 계속 이렇게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조금 섣부르게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를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이사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어제도 우리 증시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유독 좀 좋지 않았고 오늘 빠지는 것도 보니까 우리가 또 유독 좀 더 부진했던 것 같더라고요.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평론가님? 네. 확실히 지금 투심이 잔뜩 얼어붙어 있는 게 장 초반에 반등 매수세가 분명히 유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금리 올랐던 만큼 사실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면 그만큼 어느 정도 반등폭이 나와줘야 되는데 투자자들이 따라 붙질 않으니까 반등폭도 사실 오르긴 올랐었지만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국채금리 여파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싶고 지금 환율 계속 얘기하지만 환율도 결국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지 못하는 걸림돌로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잖아요. 오늘 좀 안정되긴 했지만 결국 전날에는 1,360원대까지 찍었고 연말에는 1,400원대도 열어놔야 된다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환율이 사실 높아져 버리면 이게 올라가는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언제 꺾일 거냐 이런 시그널들을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잡히지 않으니까 외국인 수급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또 외환시장에서는 일본 중앙은행이 개입을 했다. 워낙 달러 강세 기조가 세다 보니까 그런데도 워낙 잘 잡히지 않는 이런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도 우리 원화의 약세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이런 상황들이 좀 무뎌져야 좀 모든 게 좀 돌아와야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증시가 방향이 바뀌려면 주도주, 주포 이런 게 좀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주도주라고 하면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 이겠고요. 주포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좀 다시 힘을 받고 탄력적으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거 보면 아마 반등하고 하락하고 이런 게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추세적으로는 약세 국면에 있지 않나라고 보는 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좀 섬뜩한 얘기긴 한데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좀 무서운 얘기를 하세요. 국가부도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시는데 이런 얘기들을 자꾸 거론하시는 배경이 뭐가 있나요, 최근에? 일단 이제 현재 외환 보유액에 대한 그 얘기가
또 일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또 우려감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 2022년도에 4,690억 달러까지 올라왔던 외환 보유액이 최근에 뭐 4,100억 달러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이 또 4천억 달러 밑으로 또 하회했을 경우에는 그만큼에 대한 우리가 은행 같은 경우에 돈이 한번 빠져나 뱅크런 사태가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외환 보유액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기준점 자체 밑으로 내려왔을 때 갑작스럽게 좀 더 빠져나가는 그런 경향들을 많이 보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우려감들이 현재 시장에서 일부 악재로 좀 여겨지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네. 있고 또 때마침 또 외국인들도 거기에 맞춰서 또 매도를 계속적으로 나타내다 보니 이것이 사실인 양 그렇게 이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이건 뭐 그냥 공포감을 또 너무 조장하는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이거 좀 하나 근데 네. 해프닝으로 잡아야 될 건 외환보유고 발표가 네. 미뤄졌다. 그래서 막 오전이었다가 오후였다가 내일로 미뤄졌다. 막 이런 이제 해프닝성 그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네. 내일 발표가 원래 예정돼 있던 겁니다. 예. 아, 그러니까 뭐 예. 이게 일종의 해프닝이니까 그거는 좀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미 국채 10년물이 어쨌거나 4.7%로 급락을 한 거죠.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건 급락을 한 거긴 한데 여기에는 뭐 두 가지 이유 정도가 크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씩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유가가 하루 만에 5% 크게 빠졌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 때문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브렌트유가 사실상 이제 벤치마크처럼 쓰이니까 브렌트유 기준으로 5.6%나 지금 급락을 했거든요. 하루 사이에. 네. 이게 낙폭으로 따지면 지난해 8월 이후 최대 낙폭이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단 국채금리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10년물 같은 게 16년 내 최고 수준 금융위기 때로 되돌아갔으니까 이게 고금리가 장기화될수록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올 것이고 경기 침체라는 거는 원유 수요 측면에 있어서는 제한이 가해질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면서 선물 가격이 급락한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휘발유 관련된 재고가 증가하는 모습도 보이면서 원유 수요가 생각보다 크게 살아나지 않고 길게 보면 둔화할 수 있겠구나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다는 점이 유가 급락의 원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그 에너지 정보청 IEA에 따르면은 휘발유 지난주 재고가요 생각보다 많이 늘었어요. 648만 1,000배럴 증가했거든요. 재고가 늘었다. 네, 당초 전문가 전망치가 30만 배럴 정도 늘어날 거다라고 예상했었으니까 네. 20배 정도가 더 크게 재고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파가 있다 보니까 좀 유가 하루 만에 좀 급락폭이 좀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국제적인 정세를 보면 사우디나 러시아 같은 오펙 플러스 감산을 계속 하는데 기존대로만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네. 더 연장하거나 그런 시그널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역시 유가가 기존에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면서 유가 급락의 빌미를 좀 제공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배럴당 한 80달러 중반선 정도 와 있잖아요. 이게 겨울도 지금 오고 있고 또 사우디가 이렇게 유가가 계속 떨어지는 걸 또 용인할까 이것도 궁금한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우디가 뭐 미국이랑 군사 동맹 가능성도 지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입맛대로 그렇게 다 감산 줄여서 가격 유지할 거야 이렇게 다 원하는 대로 하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국제적인 시세나 수요를 판단을 하고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아마 결정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또 그 오펙 플러스가 아닌 그 외의 국가들, 뭐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라든지 네. 이란도 최근에 경제 제재가 풀리면서 원유 생산량을 늘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비오펙 산유국들이 좀 생산량을 대량으로 늘리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곧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하나둘 나오고 있단 말이죠. JP 모건 같은 경우도 결국 80달러대 선에서 안정이 될 거다라는 전망치 내놨고요. CT는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70달러 선까지 네. 결국 떨어지게 될 거다라고 보는 거고 그 근거는 역시 지금 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고 경기 침체가 오면 원유 수요 떨어질 거다라는 데에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80달러대 수준도 낮은 건 아니지 않나요, 대표님? 우리는 이제 또 특히 더 중요한 것이 유류세 네. 인하 정책을 지금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곧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연장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따라서 또 유가 국제 유가는 별개로 네.
우리가 또 휘발유나 경유 가격은 또 올라갈 수 있고 그렇다 보면 또 물가 상승에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우리나라 입장에 상당히 이중고가 나타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좀 보고 네. 우리가 여기서 좀 한 가지 기억하고 좀 보셔야 되는 것이 원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이 유가라는 것은 결국 이제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 내에서 그러면 우리가 갑이 될 수 있는 입장은 뭐냐라고 따져본다면 결국 이제 공급자가 갑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모든 나라에서 원유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현재 유가에 대한 조정폭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가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에 현재는 유가에 대한 하락이 나타났다는 부분인데 그거를 다르게 한번 풀어보면 우리가 미국이 생각보다는 경기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유가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가에 대한 감소가 이루어지면서 현재 유가에 대한 조정이 과연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비춰질까?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낼 수 있겠지만 그걸 다른 말로 해보면 경기 침체가 왔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수요가 줄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미국이 현재는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앞으로도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유가 하락을 마냥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유가 80달러대 지금 선에서 만약에 계속 연말까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전문가들의 예상대로요. 그 정도 수준이면 물가의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이게 높은 수준입니까? 낮은 수준입니까? 물가에는 오히려 좀 부정적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그리고 지금 국채금리 급등의 원인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 그게 이제 금리를 계속 건드릴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또 추가 금리 인상의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계속 부각이 되면서 지금 올라가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유가가 급락을 하게 됨으로써 심리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인플레에 대한 리스크를 갖다 어느 정도 완충을 좀 시켜준다고 한다면은 네. 뭐 10월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그 등락의 어떤 바닥 다지기 국면을 좀 지나게 되면은 오히려 11월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상황이 선순환으로 일시적으로라도 돌아갈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좀 가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가 관련해 가지고 저는 이번에 올라갔던 이유가 그 수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여기도 감산을 통해서 올렸던 거잖아요. 예. 지금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이나 어떤 전망에 대해서도 노이즈가 있는 게 결국에는 그 메모리 칩들을 갖다가 공급을 조절을 하면서 가격을 바닥에서 좀 끌어올리다 보니까 이게 수요가 붙지 않으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상승하고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익이 증가하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 유가 역시도 어느 정도 목까지 차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일시적이든 돌발적이든 이런 이슈들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그 사우디와 미국 간의 어떤 그 동맹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비오펙 국가들의 어떤 증산 이슈라든지 예. 또 드라이빙 시즌이 끝이 났고 10월, 11월이 전통적으로 또 이 석유 수요가 가장 또 적은 시즌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움직였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마냥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거꾸로 이게 어떤 증시의 어떤 바닥을 다지는 또는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더 추가로 급등하지 않게끔 상단을 조절해주는 어떤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 3분기 때 이제 유가가 갑자기 많이 올랐었으니까 그때 이제 이게 혹시 인플레를 더 자극하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결국 연준의 금리 인상에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였는데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9월 FOMC 기자회견에서 유가 질문이 나왔었는데 크게 코멘트를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이렇게 반짝 오른 건 맞는데 유가에 대해 우려할 건 아닌 게 지속성이 중요한 거지. 지금 당장 이렇게 올랐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자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또 때마침 뭐 유가도 하향 안정세 추세가 되는 분위기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지금 금리와 인플레에 너무 민감한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유가 변수만큼은 하나는 덜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는 거죠. 그런 부분은 그나마 좀 안도감을 가져볼 만한. 금리 측면에서 본다면 네. 이게 뭐 국제적인 정세로 따졌을 때는 지금 현재는 이제 음모론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예. 이것이 이제 우리가 트리거가 됐던 것이 결국 이제 8월 24일에 있었던 브릭스 회담 이후부터 지금 유가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부분인데 예. 그러면 이제 사우디가 지금 미국에 바라고 있는 것이 이제 상호 방위 협약이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또 그것에 대한 부분에서 중간 라인에 걸쳐져 있는 나라가 또 이스라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상당 부분 이제 풀어 나가야 할 숙제가 있다라고 좀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 본인들이 얻어낼 건 얻어내겠다라는 거고, 또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미국을 압박하면서
지금까지 미국이라는 주체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경제가 돌아갔다면 이제는 중국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씩 주도권을 넘기고자 하는 음모론적 시각도 존재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각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유가에 대한 향방이 결국에는 연말 또는 이제 연초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랠리가 나올 수 있느냐, 못 나오느냐에 대한 가장 큰 단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아직은 어느 방향을 좀 예단하기 어렵다는 유보적인 말씀을 저는 상승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다시 반등할 네. 것이다. 네. 다양한 해석들이 있으니까 지금 좀 약간 경계감을 갖고 봐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은데 정유주 투자는 역시 하는 게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사님. 네. 항공주가 다시 좀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뭐 유가가 만약 떨어진다는 걸 기대하면서 항공주가 오르는 것 같은데 항공주도 괜찮습니까 지금? 근데 이제 항공주가 오르는 건 당연히 유가가 떨어지니까 비용이 감소하게 되고 그게 이제 이익으로 개선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이게 문제는 이제 저는 그 리오프닝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은 반영이 된 걸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실제 밸류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놓고 봤을 때 이제 그 대한항공을 위시해 가지고 대부분의 회사들이 지금 코로나 시절에 다들 증자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얼마만큼 이제 가격 인상 효과를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낼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밸류상으로 크게 메리트가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회의적입니다. 예. 사실 미국은 지금 뭐 앞서 우리가 얘기한 기준금리 문제가 아니라 이 국채금리가 사실 가장 문제입니다. 어제 미국의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 7.88% 수준까지 올랐더라고요. 지금 충격이 터지냐 아니면 이게 다시 봉합이 되냐 이게 이제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어제 발표된 9월 민간 고용이죠. 증가폭이 전월비 반토막이 났다 그러고 보니까 9월에 뭐 카드 지출도 감소로 돌아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경제가 지금 다시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까 미국이? 고용 면에서 보면 아직은 판단하기는 이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표도 어떤 지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 ADP 고용 같은 경우와 또 그 전날 발표됐던 졸지 보고서는 또 달랐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내일 발표될 이제 비농업 고용이 이제 가장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통계라는 기준을 봤었을 때 그거의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전반적인 이제 흐름을 보면 아직 고용이 꺾였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저는 연준의 전망치를 그냥 가장 신뢰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전반적인 경제가 미국 경제에만 놓고 봤었을 때 꺾였나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9월 FOMC 때 이제 여러 전망치들이 다 상향됐잖아요. 네. GDP 성장률 같은 게 2%로 2%로 상향됐고요. 고용 뭐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은 만약에 정말 금리 방향을 바꿔야 될 정도로 고용시장이 확 냉각됐다라는 기준을 우리가 뭐냐라고 봤었을 때 네. 정확한 건 없지만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은 비농업 부문 고용 10만 명 이하로 떨어지면 이건 정말 심각한 고용 침체야. 그리고 실업률을 따졌을 때 4% 이상 확 올랐어. 이런 기준이 지금 충족이 돼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다 지금 이 9월 고용치도 17만 명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요. 최종 실업률도 지금 3%대 후반대에서 아직 유지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뭔가 어떤 금리 방향을 바꿀 만한 어떤 지표가 나왔냐? 그거는 아직 아닐 것 같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연말까지 그러면 채권 금리의 방향을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본다면 지금 사실 월가의 분위기는 단기적으로 우상향에서 계속 간다고 보고 계속 올라간다고요? 네, 5%를 지금 찍느냐 마느냐가 갑자기 이제 화두가 됐잖아요. 어. 추석 연휴 전에 저희 사실 4.8, 4.7 이런 얘기했다가 네. 우리 연휴 6일 쉬는 사이에 지금 4.8을 찍어버렸잖아요. 찍었죠. 그래서 지금 5%를 언제 갈 거냐? 최근에 나온 시나리오는 수주 안에 5% 갈 것 같다라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지금 분위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왜 오른다는 거예요? 왜 계속 오른다는 거예요? 채권 매도세가 일단 너무 강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추석 연휴 동안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 고위 관계들, 지역은행 총재들이 마치 짠 듯이 지금 시장에 엄청난 메시지를 계속해서 쏟아냈잖아요. 네. 고금리 계속 갈 거야. 한 단계 더 나간 분들은 11월 FOMC에서 금리 인상할 것 같아라는 강력한 시그널들을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이걸 이제 받아들여. 금리가 빠른 시일 내에 인하될 거라는 기대를 버려라는 걸 계속해서 지금 시장을 설득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이런 분위기를 지금 거의 한 달 반, 두 달 사이에 급격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은 연말까지는 우상향 기조로 가야 된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
연준은 기존에도 파월 의장이 몇 번 얘기는 했었지만 예. 그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월의 실수라고 했던 게 금리 인상을 조기에 실행하지 못했어, 시작하지 못했어라는 거에 대한 정책 실기를 항상 지적받고 있고, 네. 과거 그 연준이 이제 그 언제였죠? 그 과거 7, 80년대에 소위 말해서 그때 인플레를 제대로 잡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금리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확실하게 올리지 못해서 결국에는 금리도 못 잡고 경기도 침체로 가는 뭐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냈던 그 과거의 상황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 파월 의장의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직 말씀드렸던 고용이나 인플레가 확실하게 잡히지 않은 상태라면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를 계속 올릴 이유밖에 없다라는 거죠. 연말까지 계속 국채금리 간다는데요. 이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도 고민스러운 게 이제 국채금리 같은 경우 이제 상단 5%를 돌파할 것이냐에 대해서 절대 못한다라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돌이켜서 놓고 보면은 2007년도 6년도에 환율이 그 1,000원 밑에도 있었어요. 근데 1,000원대에서 1,000원을 갖다 바텀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2008년 9년 더면서 그렇게 많은 그 달러를 찍어냈고, 코로나 이후에도 그렇게 많이 달러를 찍어냈는데 네. 원화 가치가 더 빠졌잖아요. 지금은 이제 1,200원 밑으로 구경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점점 더 그 미국으로 어떤 산업의 어떤 집중도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글로벌 경제가 빈익빈 부익빈 형식으로 더 압축되고 있는 느낌이 아니냐. 그래서 미국만 경제가 좋고 그 나머지 국가 지역들은 좀 경제가 이렇게 만만치 않은 이런 그림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미국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인플레 잡겠다, 경기 과열을 막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자기네들이 이렇게 집중을 시켜가지고 자기네들만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그것도 좀 쉽지 않은 그림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채 금리를 갖다가 5%를 넘길 가능성에 대해서 절대 아니다라고 못을 박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 한 가지는 예. 지금 역대급으로 지금 그 미국 국채 선물을 보면은요, 숏 포지션들이 굉장히 커요. 그게 그 투기성 숏 포지션까지 포함해가지고 해치성, 투기성 다 포함해가지고 역대급으로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뭔가 하는 반전의 어떤 시그널만 좀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또 국채 금리가 어떤 완만하게 됐든 어쨌든 좀 하향 안정되면서 네. 전체 그 증시를 약간 좀 돌려주는 어떤 그림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 트리거가 뭘까를 놓고 얘기하면은 네. 글쎄요, 원유 가지고 그게 완전히 돌아설 수 있을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일정 부분 재현은 될 것 같은데 결국 그러면 연준의 역할이거든요. 연준이 지금 사실 금리를 안 올리고서도 금리를 올린 효과를 지금 충분히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FOMC가 됐을 때 11월 1일 날 FOMC에서 금리를 올릴 것이냐 안 올릴 것이냐 그거를 떠나가지고 그 시점에서 우리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보다는 앞으로 금리 인하는 이제 시그널을 보고 이제 판단하겠다라는 정도의 시그널만 줘도 시장은 거기에서 좀 그 상단에 대한 부분을 갖다 좀 환호하면서 국채 금리가 좀 안정이 되는 그런 그림이 나올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금 근데 이사님 말씀하신 내용이 표로 준비된 게 있으시잖아요. 표로 주신 거. 그거 한번 띄워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정확히 이사님? 지금 저기 음영으로 나와 있는 게 예. 지금 포지션이거든요. 그 보시면은 지금 최근 거 23년도를 보시면은 누적적으로 지금 그 순매수가 하방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럼 말하자면 숏을 친 거거든요. 매도를 친 거거든요. 매도를 친 거 규모를 보시면 지금 역대급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매도를 역대급으로 쳐놓은 상태에서 그 지금 저 색깔 연두색, 녹색으로 예. 지금 돼 있는 게 지금 계속 급등을 하고 있는 건 저거는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역대급으로 지금 매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뭔가 어떤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트리거만 주게 되면 저게 청산이 되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저기 국채 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유가를 보시면은 유가가 갑자기 5% 빠졌잖아요. 예. 유가도 지금 롱숏 비율을 보게 되면 약 한 11배 정도가 롱이 많아요. 그러니까 과매수 상태가 돼 있는 상황에서 어떤 변화의 트리거가 나오니까 갑자기 급락을 한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거는 조금 과매도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전의 모멘텀이 네네. 찾아오면 확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갖다 좀 바꿀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예. 네. 대표님. 계속 이게 제가 음모론적인 시각을 네. 시청자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는 것 같아서 말이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데 그런 분도 한 분은 계셔야죠. 네.
욕을 먹을 것 같아서 예. 자 이거는 전적으로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또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또 해석하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 제롬 파월 의장이 원래는 이제 항상 보면 FOMC 의장 같은 경우 연임을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딱 2차례만 연임을 실패했는데 하나는 이제 상당히 과거적인 부분이었고 또 한 번은 이제 자넷 옐런 다음에 이제 제롬 파월이 곧장 들어서게 되는데 예. 우리가 이제 자넷 옐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원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롬 파월 같은 경우는 공화당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19년도에 이 제롬 파월이 의장이 되고 난 다음부터 했던 거에 점진적 금리 인상을 시도를 했었고, 하지만 그때 이제 대통령이 트럼프였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점진적 금리 인상을 하지 말고 오히려 이제 경기 부양책을 써야 된다는 입장을 상당 부분 견지를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제롬 파월 의장도 점진적 금리 인상을 금리 인하로 바꿔버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이죠. 하지만 이제 그 제롬 파월 의장은 이제 공화당원입니다.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계속적인 이제 고금리를 유지를 하면서 현재에 대한 물가 상승을 억제시키겠다라는 본론적인 얘기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경기 부양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상당히 강한 걸로 미국 내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고금리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지금 나오는 얘기는 내년까지도 고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던 것이 이제 오히려 이제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경기가 활성화 안 되다 보니까. 예. 그것이 이제 정치적인 부분으로도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은 민주당원이었고 대신에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은 공화당원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바라는 제롬 파월 및 그런 공화당원들의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곳도 있더라. 정말 음모론이지만 뭔가 말이 맞춰지긴 하네요. 예. 이게 사실 제롬 파월 의장이 법학과 교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학과에 대한 교수 출신이 아니라 네. 법학과 교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FOMC에 대한 의원을 진행을 했을 때 코멘트를 남긴 적은 없었어요. 사실 제롬 파월 의장이 되기 전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자기 주장을 계속적으로 관철하는 모습들은 외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으로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간단하게만 아까 이제 그 과거의 그 통화 정책 실패 사례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연준 분위기를 제가 전달하면서 정확히 얘기하면 그때 이제 1970년대부터 80년대 얘기했는데 당시의 의장이 아서번즈라는 의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의혹이 뭐였냐면 닉슨의 재선을 위해서 경기가 어느 정도는 이제 부양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거를 과소평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올리다가 말고 이제 뭐 이런 식의 이제 정책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인플레가 잡히지 않는 수준까지 갔게 됐고 그 이후에 후폭풍이 뭐였냐? 그래서 폴 볼커 의장이라는 연준의 아주 유명한 의장이 등장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결국 금리를 20% 수준까지 올려버리는 아주 극단적인 극약 처방을 해버린 거죠. 그 과거에도 정치적인 이유가 작용을 했었다고 네. 보는 거네요. 그래서 그때의 실패를 이제 반면교사를 삼아서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인플레가 확실하게 잡히지 않았다면 확실하게 잡혔다는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어쨌든 금리는 계속해서 고공행진해야 된다라는 게 연준 전반적인 기조라는 거죠. 예. 추석 연휴 동안 나온 그 지역 연준 총재들의 발언들의 그 뉘앙스를 되짚어 보면 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부족하다라는 거죠. 예. 평론가님 근데 되게 재밌는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께서 해주고 계신데 그래서 지금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갈 리스크가 있고 경기는 뭐 침체될 위험이 있고 하나 더 있다. 네. 지금 하원 의장이 탄핵당이잖아요. 탄핵됐죠. 네, 미국 권력서열 셧다운 3위. 우려가 또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존에 예산 협상을 했던 게 이제 하원 의장과 백악관이 이제 메카시 의장이었죠. 근데 그 없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임시 의장이 행정 처리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런 네. 협상 권한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공화당 내에서 다음 후임 의장이 나와야 되는데 네. 저는 메카시 의장 선출될 때도 의견이 분분해서 재투표를 15번인가 했단 말이죠. 그래요. 지금 11월 중순까지 45일짜리 연장해 놓은 네. 건데 네. 11월 중순까지 후임 의장 뽑아가지고 협상 마무리 지어가지고 통과시킬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이 다시 대두된다는 거죠. 네. 셧다운이 만약 현실화된다면
국채금리 흔들리죠. 흔들리고 만약 더 최악은 무디스가 만약에 셧다운 됐다는 거 이유 때문에 예. 국가 신용 등급을 낮춰버린다면 강등해 버린다면 또 한 번의 혼란이 다가올 수 있죠. 네, 네, 이게 말씀하세요. 계속 오늘 음모론 쪽으로 가는데 이게 이게 메카 얘기하다 보니까 씨는 그러네. 약간 중도 우파 정도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수준이고 예. 지금 공화당 쪽에서 바라는 것은 강경 우파를 바라는 거거든요. 이게 민주당과 나를 세워야 된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미국의 이런 정치적인 이슈도 저는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투기 세력과 어느 정도 엮이면서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도 미국은 5%를 한번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국내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예. 보입니다. 그 공포감을 그만들 주시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다음을 대비를 해야 되니까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뭐 경기가 침체되든지 뭔가 일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뭐 금융에 충격이 온다든지 뭘 조심해야 제가 되지? 이게 네. 국내 증시 분석은 아닌데 미국 S&P 500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5%에서 5% 사이에 네. S&P 500 지수가 이제 조정을 받는다라는 이제 역사적으로 통계적으로 이제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술적 약세라고 한다면 네. 전고점에서 10% 이상 하락을 하면 기술적 약세장, 20% 이상 하락하면 이제 약세장에 진입했다 이렇게 보잖아요. 예. 지금 S&P 500 지수 전고점이 7월에 기록했는데 4,607포인트였어요. 지금 지수가 4,260선에서 거래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고점보다 8% 정도 낮은 수준이란 말이죠. 그러면 2% 정도만 남은 거예요. 만약 2%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게 된다고 가정한다면 예. 이 기술적 약세장으로 진입한다라고 보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투자자들이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4.5에서 5%가 길어지면 시장은 또 거기에 맞게 여러 매크로 함수들이 다 적응을 다 하게 되고 시장도 결국 거기에 적응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단기적인 충격은 어느 정도는 불가피해 보이는데 결국엔 시장도 거기에 새로운 금리 환경에 적응을 할 거다. 저는 연준의 메시지가 계속 그 기조에는 거기에 있다라고. 예. 평론가님의 뷰는 그러시고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베테랑이신 우리 이사님. 저 베테랑 아니에요. 침체를 여러 번 겪으신 우리 이사님. 겪을 때마다 힘든 건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5% 돌파는 언젠간 하긴 할 것 같아요, 저는요. 네. 근데 이제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유가 때문은 아니고 이제 부정적으로 보면은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셧다운 리스크 이런 것들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피치사에서는 셧다운이 돼도 이제 신용등급 조정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저는 다분히 좀 그것도 의도가 있는 코멘트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셧다운이 되게 되면은 미국채 금리가 그러면은 또 급등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불안하니까 급등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건 일시적일 거고 어떻게 보면은 셧다운이 되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이제 미 국채 발행량 자체가 줄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시간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노이즈가 없어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중간에 혼란은 있을지라도 예. 그게 오히려 좀 일찍 봉합이 된다 그러면은 미증시에는 그게 마냥 부정적이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일단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일단 10월 달에 뭐 갑자기 확 돌아서거나 그럴 거는 잘 보이진 않는데 트리거가 예. FOMC 전후에서 지금 미국의 어떤 동향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대를 모았던 두산 로보틱스가 드디어 이제 상장을 했는데 공모가 2배 수준까지는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뭐 따상이 아니라 따따상 못했다 그래서 엄청 뭐 비판적인 시각들을 많이 보시던데 저는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사실 이제 따상이 엄청 어려운 겁니다. 예. 우리가 과거 이제 따상만 하더라도 이제 따블을 가고 상한가를 가는 거니까 130% 오르는 거 지금 따상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는 사실 이제 하루에 이렇게 무거운 주식이 엄청나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 두산 로보틱스가 그 유통 주식이 얼마냐 6,400만 주거든요. 그 이 6,400만 주짜리가 따상이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먼저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상한가를 가지 못했다고 해서 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공모 열기가 식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보고요. 기준이 너무 높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 아직까지도 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평가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라고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청약하신 분들은 번 것이잖아요. 뭐 긍정적인 해석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재밌는 점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총을 두산 로보틱스의 시총이 넘어섰다는 거예요.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뭐 3.3조, 레인보우가 2.7조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삼성을 넘어서는 두산이 되는 겁니까? 삼성 결사가 아니니까 네. 삼성이 지분 투자했다고 해가지고 뭐 삼성의 어떤 성장하고 항상 괴를 같이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산하고 그 레인보우하고 비교를 하라고 그러면 레인보우는 어쨌든 글로벌 탑4 안에 들어가는 협동 로봇 제작사고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레퍼런스는 없잖아요. 사실 네. 삼성이 투자했다는 거 외에는 없으니까 오히려 지금 저는 현 시점에서는 역전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또- 사실 이제 앞서서도 우리 이사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예. 두산 로보틱스는 실체가 명확하게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협동 로봇에 들어가는 부분 자체가 이제 부품적으로 본다면 이제 감속기에 대한 부분이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는 부분이지만 예. 우리가 그런 협동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완전체가 나타나는 것이 이제 협동 로봇 또는 이제 산업용 로봇이라고 얘기하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실질적으로 그 로봇들을 납품하는 기업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이 감속기 부품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예. 우리가 SBB 테크라든지 또는 유로메카라 또는 이제 SPG, 뭐 DIC 이런 기업들도 다 그 감속기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협력 밴드에 대한 입장과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입장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그것이 상황이 역전된 부분이 존재를 하지만 대부분은 보면 이제 납품하는 부분보다 완성품을 만들어서 파는 업체들이 훨씬 더 시가총액이 높아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 더 감안을 해서 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산 말고 다른 로봇주들은 상당히 좀 하락폭이 큰 모습이었는데 로봇주 테마가 시장에서 이제 소화가 끝났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일단 오늘을 기다렸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전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었던 측면도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세로뉴스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 일정 기간 좀 시간이 좀 지나야죠. 로봇이라는 거는 결국 지금 인플레 환경 하에서는 이제 필수 불가결한 제품이 될 것이고 앞으로 이쪽 산업 자체가 성장한다라는 데는 이견은 없지만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성장이 무조건 일직선상으로 성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떤 하나의 굴곡을 거쳐가면서 그 가운데서 진짜 밸류가 또는 이제 성장의 그림이 나타나는 회사는 더 크게 올라갈 거고 그렇지 못한 회사들은 탈락하게 될 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번은 일단 세론으로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상장을 했으니까 아까 말한 협동 로봇 분야에서 이제 뭐 걔네도 이제 손가락 안에 드는 업체고 다만 이제 수익성 같은 경우는 아직은 적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무대 위에 등장을 했으니까 아마 로봇주들을 아까 전반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 두산 로보틱스가 언제쯤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냐, 예. 매출 성장률이 언제쯤 가시화돼서 나타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 로봇주 전체를 판단하는 데 두산 로보틱스가 대표 주자로서 평가를 받게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우리가 공모주를 할 때 과거에는 따상 정도 수준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체크해야 되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확약 비율이라고 해서 이것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그 지키지 않아도 거기에 따른 이제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우리가 확약 비율이 투자 설명서에 나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2개월 동안 나는 보유하겠습니다. 3개월 동안 보유하겠습니다. 6개월 동안 보유하겠습니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확약 비율 자체를 미제시했던 내용이 1920건 중에 780건이 미제시를 했어요. 그럼 이 780건은 나는 들고 있지 않겠다는 뜻으로 우리가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 밴드 상단을 초과한다라는 부분과 75%에서 100%까지에 대한 부분을 전망을 했던 것을 제외한 것이 얼마냐면 380건입니다. 네. 1920건 중에. 그 말은 뭐냐면 대부분이 이 밴드 상단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된다라고 380건을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보면 우리가 이제 두산 로보틱스는 결국 적자인 부분 대신에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것은 협동 로봇계의 최강자라는 부분이 상쇄가 된다고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거를 따상이라든지 또는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는 예. 급등은 보이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약간 번외 얘기인데 우리 박혜련 님이 이상로 대표님 폴라리스 오피스 예전에 주목해서 보라고 하셨었다고. 네. 오늘 굉장히 또 주목을 받았잖아요. 테슬라와의 네. 주로. 그것도 한 말씀 해주세요. 이왕 나오신 김에.
이 폴라리스 오피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네. 우리가 그 자기소개서에 대한 간단 입력을 하고 나면 그것을 AI가 직접적으로 자기소개서를 대신 적어줍니다. 또 한 가지는 고양이가 뒷모습에 나와 손잡고 있는 고양이가 뭐 이런 저녁 노을을 보고 있는 사진을 골라줘 하면 그 사진이 한 2-3개가 나오거든요. 예. 뭐냐면 이제 요즘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문서의 자동화, AI화를 상당 부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에 가장 국내적으로 가깝게 나타나고 있는 업체가 폴라리스 오피스고 이것을 네이버와 함께 하이퍼콜로버X에 들어갔던 기술이에요. 네.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좀 더 제보가 받는 과정 중에 한 군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 우리 주요 그 산업들 지금 업황 상태가 지금 어떤 업황 수준인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먼저 반도체인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는 이제 그게 고민인 것 같아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 반대로 흘러간다는 점. 네네. SK 하이닉스 오늘 4% 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는데 이 현상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거? 오늘 일단 기사로 나왔던 얘기지만 뭐 엔비디아의 삼성전자가 이제 HBM 납품이 사실상 퀄 테스트에서 통과를 못했다. 네.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가 독점을 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실제로 그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이 300만 주 이상을 삼성전자를 판 반면에 아마 200만 주 좀 안 되게 지금 하이닉스는 산 걸로 나와 있거든요. 예. 일단 그런 그림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둘이 따로 갈 가능성은 저는 좀 제한적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HBM 때문에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건 맞지만 HBM 시장이 아직까지는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큰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완전히 재평가하고 뒤집을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 결국은 여전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움직이려고 그러면 메모리 쪽 시장이 본격적으로 돌아서는 그림이 나와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바닥은 찍었지만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그 공급량 조절에 의해 가지고 이제 가격이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그림이지 네. 본격적으로 아직 수요가 달라붙어 가지고 지금 매출이 성장하는 그림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좀 시간은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나올 뉴 디바이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 그 부분이 이제 얼마 전에 메타에서도 신제품을 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애플에서 나올 이제 비전 프로 같은 경우가 그게 만약에 제품화가 그 제품이 히트를 치게 되고 성공을 하게 될 경우에는 거기로 들어가게 되는 메모리 칩,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시장의 확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같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는 네, 네. 뭐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으니까 네. 이게 지금 그 컨센서스 나온 거 보면은 영업이익이 2조 원 안팎, 매출은 70조 원 안팎. 요 정도인데 이제 계속 눈높이는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낮아져 가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적 자체에 대한 기대보다는 역시 투자자들은 바닥에 대한 신호를 이번 3분기 실적에서 분명히 확인하고 싶어 할 것 같다라는 게 있는 것 같고 사실 뭐 전반적인 전망은 4분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감산 효과가 나타날 거고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도 분명히 지금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3분기 실적에서 바닥만 확인된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주가 부진은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걸 이사님께 여쭤보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사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증권사들이 항상 이 반도체 업황 좋아질 거다 이렇게 먼저 얘기했다가 나중에 또 하향 조정하고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데 왜 이러는 거예요, 증권사들? 그건 이제 그 업황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하잖아요. 근데 네. 보면은 그게 그 방향대로 되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더 좀 과속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감속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목표 주가는 수시로 바꿉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조선주 주가가 약세를 보였던 게 보면은 이제 그 모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갖다 떨어뜨렸거든요. 네. 그게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해서 당초 기대만 못할 거다라는 전망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떨어뜨리니까 전반적으로 네. 조선주가 다 떨어진 그런 그림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반도체를 해가지고 목표 주가를 높였다가 다시 떨어뜨리고 뭐 이러는 건 아니고요. 근데 조선주는 또 안 좋대요. 예전에 그 하반기에 좋아진다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하반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봤던 게 이제 좀 비싸게 수주한 물건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로 인식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었는데 일단 그 외국인 인력들의 또 업무 숙련도, 그다음에 비용에 대한 증가, 그러니까 임금 인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원가 인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일회성 비용이 일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믹스가 돼가지고 3분기도 약간은 좀 톤다운하는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자동차 섹터는 역시 뭐 상승도 없었지만 하락도 없는 뭐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동차 쪽은 지금. 이번에 이제 그 9월달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 발표가 된 내용을 보더라도 사실 이제 전년 대비로 본다면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3.6%가 또다시 한번 수출액이 좀 감소를 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공부 못하는 애들 있으면 50점, 60점 맞다가 65점, 70점 맞으면 어휴 왜 이렇게 잘했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또다시 한 번 더 성장을 했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성장을 했지만 우리가 100점, 95점, 100점, 95점 맞다가 85점 맞았어요. 너 왜 이렇게 공부를 못했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가 반도체에 바라는 것은 이제 기저 효과를 바라는 부분이고 대신에 자동차 업종에 바라는 것은 앞으로도 더 잘 되는 완전 1등이 되기를 바라는 관점이라고 봐요. 우리가 이게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이 주식이 낙폭과대로 빠지고 나면 이 정도 가격이면 저렴해라고 하고 우리는 또다시 매수를 강력하게 하고 그것이 급등 양상이 나타날 때가 있고 좋은 실적을 기록하지만 고점에 또 차익 매물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결국 가격적인 부분에서 대한 영향이 큰 거고 결국 이제 실적이라는 것은 그 뒤를 따라가는 형국이 많이들 되게 되는데 자동차 업종도 저는 이제 4분기에 들어가면서 바뀌지 않는 기조 자체가 워낙 약세 기조라는 부분 그리고 미국의 IRA가 앞으로도 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기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현재 자동차 업종을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는 여전히 저렴한 가격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현대기아차가 또 노력하고 있는 포인트가 예. 인도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상향하려고 상당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동남아 시장을 상당 부분 개척하려고 하거든요. 뭐 태국 같은 데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혼다나 닛산 차들은 도요타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길거리에 널리 있는 게 다 일본 차입니다. 그 정도로 이 동남아 시장 자체가 일본의 식민지를 좀 겪다 보니까 일본 차들이 많다면 이제부터는 좀 더 이런 현대차에 대한 점유율 약진이 이어질 수 있다면 충분히 지금 자동차 업종에 대한 부분도 재평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외국인들이 계속 사 모으는 걸 보니까 뭐 한번 크게 뭐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해보고요. 바이오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크게 또 한번 올라줬던데 이사님 항상 말씀하셨던 게 뭐 다는 아니고 몇 가지 종목들 좀 눈여겨봐라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 지금도 유효한 전망이세요? 네, 제가 이제 비어게인이라고 계속 단어를 써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뇌질환 쪽, 네. 그 다음에 이제 ADC 항암 쪽, 그 다음에 GLP-1 그 비만 당뇨, 그 다음에 AI 의료, 그 다음에 이제 내시 해가지고 비알코성 지방간 이쪽을 이제 보시라고 했는데 큰 그림에서는 이제 그 그림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데 그걸 항상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뭐 GLP-1 그래서 비만 당뇨 쪽은 한 패턴이 크게 지나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은 좀 제껴 놓으시고 그 좀 덜 지나갔거나 안 지나간 것들 하반기에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있는 것들이 당장에 이제 비소세포 폐암 오늘 주가가 보니까 유한양이 좀 빠지긴 했지만 그 비소세포 폐암 관련해서 에스모에서 임상 3상 결과가 이제 발표가 나오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일단 기본 요건은 충족이 된 것 같고요. 예. 이제 효과가 실제 그 아스트라제네카 제품보다 타그리스보다 더 우월하다는 게 확인이 될 경우에는 시장이 굉장히 커지는 시장을 갖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나왔던 그 HL140이었나요? 저 한올제약이 그 자가면역 질환 그 임상 일상 중간 결과 발표한 거 그거 역시도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예.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 계속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내년에 가서 그냥 단순히 라이센스 아웃 했습니다 선이 아니라 실제 매출로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올해 하반기 내년 들어가면서 바이오 섹터는 반드시 포트 안에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그래서 그런 거고요. 앞으로도 바이오 쪽은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평론가님께는 마지막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전 반도체 이야기 제가 네, 그걸로 정리를 할까요 그러면? 네, 예, 해도 반도체 될까요?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상반기 때 이제 반도체 뭐 전반적인 주식 뭐 수급도 좋았고 상반기 때 괜찮았지만 예. 이제 반도체가 주목받았던 게 이제 HBM 뭐 대표적으로 AI와 같이 맞물려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그 기대감이 많이 살았었잖아요. 네. 지금은 어느덧 주식시장에서 AI 자체에 대한 그 언급이 많이 없어졌죠. 많이 없어졌고 기대 좀 떨어진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그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올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AI가 주목받을 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거에 동반해서 반도체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근거는 사실 이 3분기 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생성형 AI 업체들 뭐 오픈 AI를 비롯해서
비즈니스 서비스들을 유료화된 비즈니스 서비스들을 다 연달아 내놨었어요. 내놓고 뭐 시범 서비스가 됐든 정식 서비스가 됐든 그거에 대한 성과 판단을 지금 4분기 정도면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만약 성과가 정말로 잘 나왔고 이 생성형 AI가 비즈니스 서비스로서 정말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온다, 성장이 가시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AI와 관련해서도 인프라 경쟁이 다시 한번 불붙을 수 있다라고 보고 그러면 역시 그런 것들이 다 반도체를 비롯해서 타 업종에도 다 고루고루 수혜를 미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AI가 어느덧 우리 시장에서 많이 이름이 좀 사라지긴 했지만 지금 잠복기지만 다시 한번 튀어오를 때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주택 시장에서 벌어지는 이 베이비붐 세대와 30대 밀레니얼 세대 간의 경쟁이 오는 2026년부터는 점차 완화가 될 거다. 바클레이즈가 오늘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75세가 넘어서기 시작하면 주택 소유욕이 좀 줄어들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를 생각해 본다면 이런 어려운 경제 변화 속에서도 역시 투자의 미래는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